자, 658페이지. 자, 예산의 종류. 일반에게 특별에게 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특별에게 가끔 문동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660페이지입니다. 자, 일반에게는 이제 조세 수입에 근거하여 국가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보통 일반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에요.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 자체가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세 번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재주의 충당 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 요건 묻는 게 또 한 문제야. 설치 요건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 사업을 얘기할 때는, 자, 정부에서 민간 기업처럼 여러분들 우편 사업, 택배 사업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그러니까 기업처럼 수익적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자, 물론 페이지가 돼서나 재정융자 특별회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건 수입원이 국민연금의 일부가 들어와서 10%. 국민연금이 1년 동안 받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1,000억이다. 얼마? 100억. 그 10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융자. 국민한테 돈을 꿔주는 게야. 그러면 이자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야? 이자 수입이야? 이자 수입이야. 그죠? 위에서 파악한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인데 이거는 수익이라든가 이자 수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세수의 충당시. 아까 제가 여기 두 번째 분담금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이것에 의하여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는데 현재 보자. 그럼 특별회계는 여러분들, 자, 왜 특별한 회계냐? 야, 이건 일반 회계와는 달리 대부분 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별도의 회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처럼 경영에 있어서 능률성이라든가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장점, 경영의 합리화 능률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정부가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 회계 방식을 똑같이 취해. 그래서 기업처럼 수익과 지출의 계산을 보다 명확히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뭐 채권, 채무, 여러분들 감가상각 이런 걸 몽땅 다 여러분들 수익과 지출로 파악하기 때문에 소지를 보다 명백히 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 말고 별도의 특별회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예산 규모의 복잡성을 가져오고 너무 지나치게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산 통제나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좀 가져가야 한다. 그거 한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편성 절차 해가지고 본예산 비워서 안 비워서 수정예산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추가 경정예산 자체 아까 얘기했는데 추경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행정부에서 남용할 여지가 크다 보니까 6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국가지정부 제89조에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세 가지 형태로 압축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1호, 2호, 3호 세 가지가 나올게요. 자, 1번 나온 거 보자. 전쟁이나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두 번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세 번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 증가한 경우. 저 보자. 경기 법전, 경기 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 지급해야 할 사유. 전쟁, 경기 법전. 됐습니까? 하나씩만 이었으니까 연결해서 가져가야지,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선생님 보자. 그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취형 예산 편성 예산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때 이제 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게 이번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것이 아니라 1번에 보시면 여러분 대규모의 재해 가운데 자연재난 옆에 뭐나 사회재난으로 기록을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사회재난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뭐 하여간에 이제 1번, 2번, 3번은 좀 머릿속에 암기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다른 건 얹어먹고. 자, 넘겨서 663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여러분들 임시예산의 형태가 세 가지가 나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준예산, 잠정예산, 가행산, 아까 임시예산 형태 계산 있어요. 그렇죠? 박스에 나와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한국은 현재 준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고 잠정예산은 맨 끝에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제 공부하시는 문제가
잠수하여 영일 말에 가서 미역해다. 기억나? 잠수하여 영일 말에 가서 미역해다. 잠정예산. 영일 말에 가서 영국 1번 미역해다.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말했지. 암기두시고. 가해산은 여러분들 맨 끝에 제1공 때 우리나라가 가해산을 채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해산만 사용기간 자체가 일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2개월. 자, 그리고 준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용기간도 무제한이고 국회의 사전 의결의 원칙이 아까 예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남용을 해주기가 크다 보니까 지출 항목을 한정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동그라미 2번. 바로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 준예산 정들인 경비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이거 암기사항이야. 자, 먼저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시설 및 기관의 운영 유지비. 이걸 일명 우리는 법정시설관리유지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법정시설관리유지비.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경비. 자, 이를 대표하는 거죠. 보자. 인건비 사무처리경비. 인건비 사무처리경비. 다음 세 번째, 이미 예산을 승인된 사업의 계속적인 수혜. 이것을 소위 우리는 계속비라고 얘기합니다. 계속비. 이 세 가지 안에서 뭘 쓸 수 있다?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좀 숙제에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은 현재 준예산을 채택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 사용한 적 X 나오죠. 실질적 사용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채택은 하고 있으나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될 것. 자, 말씀 문제 다른 거는 정없고 쭉 넘어가서 667페이지. 자, 또 하나 정리할게. 조세지출 예산이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또 강력히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요새 이제 문제에서 옛날에 문제 안 나왔다가 최근 문제 형태에서 반영되는 파트 가운데 하나가 조세지출 예산인데, 요 조세지출은 형식은 조세야. 근데 실질은 지출이야. 자, 형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세. 실질은 지출. 이게 뭐냐? 조세 감면이야. 쉽게 얘기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 특혜적실, 조세 감면제도. 자, 법인세. 여러분들 법인세를 10조 감면했어. 형식은 법인세, 조세 아니야. 근데 감면한 것만큼 실제로는 지출한 거랑 같은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출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거든. 하나는 예산 지출이 있고, 또 하나 조세 지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예산 지출을 일명 우리는 직접 지출 이렇게 파악하고, 조세 지출을 간접 지출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 민간 기업에 대해서 자 10조 보조금 지급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10조 감면했어요. 그럼 감면한 방법은 실제로 지출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온 거고. 다시 말해서 10조 감면했다는 것은 10조를 사실 민간 기업한테 보조한 거랑 같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의 지출은 이것만을 줄이다 보니까 이것만 지출로 파악했거든? 근데 이것은 사실 지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지출로 파악해야 한다 해가지고 한국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허락받는 것을 의무화시켜놨어요. 물론 독일서 먼저 등장합니다. 59년도에. 자, 또 하나 여기 보자. 자, 제가 이제 법인세 10조 감면해가지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10조 감면해줬어. 그럼 자동차 회사는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로비 활동도 해야 안 해? 해줘. 법인세 감면 계속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야기가 돼 안 돼? 되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럼 이것은 자동차 부분만 특혜를 준 게 안 준 게야. 조세의 공평성도 저해 안 해? 저해하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것의 조세 감면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대표기관 누구한테 의회한테 허락을 받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조세 감면 못해. 국회에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고. 이게 조세 지출 예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맨 위에 조세 지출 예산이란 정책적인 세금 감면 조치인 조세 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종합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을 조세 제출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중간에 즉 통상적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중간에 즉 통상적 예산성의 모든 지출이 직접 지출. 그 밑에 조세 지출은 뭐로 나와요? 간접 지출. 그 밑에 숨겨진 보수금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다시 위에서 네 번째 줄 59년 독일 밑줄. 독일 밑줄 내놓고 맨 밑에 두 번째 줄 2011년도 예산부터 적용.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조세 지출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장단점 박스 나오죠. 그 장단점 박스를 잘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장점부터 좀 보겠는데 젊어져 나온 게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재정민주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전적 의미는 의회 재정주권주의야. 현대적 의미는 납세자 재정주권주의야. 이건 고전적 의미고 이건 현대를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정부에서 조세 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허락받도록 한 것은 의회 재정주권주의의 구현하고도 관련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별표. 만성화된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너무 지난 조세 감면이 만성화돼 있어.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면 그거 아니야.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 조세제도 개선에 기여해야 하네. 기여하겠고 그 밑에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정확한 바 아까 이제 직접 지출뿐만 아니라 간접 지출도 재정지출 규모로 인식을 한다? 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비효율적인 조세 감면 제도는 폐지하면 돼 안 돼? 되겠죠. 이게 바로 6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자, 당연히 7번에 재정부담의 공평성이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자동차 부분에만 조세 지출 특혜 주는 거 문제 있다. 그건 비공평성 얘기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조세 지출 예산서 자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통제한 게 아니라 재량을 강화한 거야. 통제니까 경직화를 가져오죠. 또 이걸 예산서로 명기해서 외부로 공개하다 보니까 국제무역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마찰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고 왜 당신네 회사, 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만, 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줘서 우리도 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요구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화된 국제 환경에서 무역 마찰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 됐습니까? 자, 봤으면 669페이지에 자, 맨 위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남녀 평등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남성과 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사회적 성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성을 진짜 우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남성과 여성 가운데 특이한 면을 갖고 있으면 그 특이한 면 자체가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면은 그러한 면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성들한테는 여러분들 생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생리 휴가도 주고 이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동안 정부에서 그걸 안 했다. 근데 이제 행정안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여성들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생리 자체를 감안해가지고 생리 휴가와 이에 해당하는 그 여러분들 생리수당 자체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한테 허락해 주세요 하고 허락받는 거예요. 이걸 예산서에 명시하는 거야. 그래서 남성과 여성 자체의 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 자체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남성, 여성 가운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누구야? 남성들이 군대 갔다 왔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여러분들 3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세금을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성인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재산은 맨 위에 남녀평등 예산은 세입 제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기제를 예산 과정에 반영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 나왔고 그래서 이 예산 제도를 얘기할 때는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4번째 줄 차별 철폐적 밑줄 성주리화 정책 어느 성 자체를 더 주로 우대할 것인가 그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성중립 정책 그러면 틀려. 중립이 아니에요. 어느 성을 더 주로 우대할 것인가 성주리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 가운데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커야 돼? 여자가 커야 돼. 지금 우리 저기 학원 건물 바깥에 여기 건물에 좀 3층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화장실 큰 게 2개 있거든? 여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럼 잘못된 거지. 왜? 남자는 그거 또 묘가 있어. 오줌 넣는 변기가 있어, 소변기. 거기에 하나, 둘, 세 개 해서 그러면 전체 몇 개를 이용할 수 있어? 5개.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화장실을 저렇게 개축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 자체 화장실 크기를 남성 크기의 3배로 크게 확장해서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자체를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영한 것을 국회에 제출을 의무화시킨 것 성인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개념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예산의 분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산 분류 출제빈도 B급이에요. B급인데. 자, 여러분 예산의 분류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자. 도에 들어보세요. 예산의 과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4대 분류 방법이 있는데 673페이지 펴보세요. 자, 박스에 672 하단에 조직, 품목, 기능, 경제, 성질 이게 이제 4대 분류 형태를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출제빈도가 B급이니까 높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설명에 들어오면 쉬울 게야.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맨 밑에 경제 성질별 분류부터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제 성질은 자, 맨 밑에 현행 나온 거 봐. 예산을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경제 성질이야.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경상 계정을 이제 경상 수지라고 적어보자. 수익과 지출을 여러분들 올린 예산서가 경상 계정이 돼야 되겠죠. 자본 수지 적어보고 수입 지출 보전 수지. 자, 경상이란 말은 일상적인 것을 얘기해. 자, 이거 보자. 정부의 일상적인 지출은 일상적인 수익하고 충당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 자 공무원들 250만 원 받는다. 그럼 250만 원은 일상적인 지출이 있어 없어? 옷 사 입어 아니? 안 사 입어. 밥 사 먹어 안 사 먹어? 화장품 사야 돼 안 사야 돼? 신발 사야 돼 안 사야 돼? 자동차 버스 타고 다녀야 되겠지. 전철 타고 다녀야 되겠지. 적금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해야죠. 그걸 일상적인 지출이야. 그러면 만약에 250만 원 받았다면 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안 해?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의금하는 것도 하여간에 지출로 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일상적인 지출 자체는 일상적인 수익하고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본 수지에서 자본 지출은 거둔 거 이상 쓰기 위한 지출이야.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 받는데 어머니 아버님 자체가 힘드셔. 아버지가 회사도 그만두시고 힘들어하셔. 그래서 사기를 안 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 딸내미가 이번엔 어머니 아버님 위해서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구라파 뭐 2달 여행 보내드리게 해가지고 500만 원을 썼어. 너무 많이 썼다. 줄이자. 자, 해간에 거둔 거 이상도 쓰는 거 250만 원 벌었는데 100을 더 쓰게 돼. 어머니 아버님 여행 보내 100을 더 보내기 위해서 썼어. 100을 더 보내는 지출 이걸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그래. 무슨 지출? 자본 지출. 그럼 자본 지출은 어떡하냐? 자본적 수입이나 자본적 수입은 뭐냐면은 여기 보자. 여러분들 아까 250에서 100을 더 썼잖아. 돈이 없잖아. 그럼 뭐해? 금반지 파는 거야. 금반지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컴퓨터 파는 거야. 노트북 돈 들어와 안 들어와?
가방 여자들 무슨 뭐 샤갈인지 뭐 샤넬인지 뭐 이상한 백 달고 다니잖아. 어머니 백 뭐 들고 다니시오? 그 어머니 그래도 저기 뭐야 수입품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명품 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 여성들은 하나씩 다 있던데 없어요? 어머니? 이따 있을 거야. 내가 모르겠지만 있을 거야. 뭐 이름 잘 몰라. 뭐 구찌? 뭐 구찌뽕? 뭐 그런 구찌뽕은 저건데. 루이비통이죠. 구찌뽕은 저거야. 뽕나무. 그거 데려서 먹는 분이 구찌뽕. 그거. 자, 여기 보자. 루이비통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 뭐, 이따 그런 걸 팔어. 그럼 돈 들어와. 그걸 자본적 수입이라 그래. 근데 자본적 수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금반지 없으면 하나만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건 항상 한정돼 있어. 정부도 땅을 팔고 건물을 파는 데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걸 어떡하냐? 공채를 발행해서 90이 부족하잖아. 이걸 충당해. 그건 그걸 공채를 발행해서 90 들어왔다고 그걸 보존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제 성질별 분리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보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니까 자, 17년도에는 90을 더 쓴 거 아니야. 공채 발행해서. 근데 18년도에는 이게 얼마냐? 200이 돼버려서 요 보존 수입이 200이야. 1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8년도는 17년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덜 쓴다? 아니, 요건 제가 여러분들 공채를 발행해 충당한 거 아니야. 이만큼 적자가 큰 게 안 친 게야. 그거니까 이게 90에서 100, 200이 돼버려서 그럼 18년도에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안 쓰는 게야? 쓰는 거지, 당연히.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인프레도 하게 되고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예산을 통하여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용이하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에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다음 밑줄. 그래서 이 경제 성질별 분류를 일명 국민경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거다 해가지고 그걸 국민경제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란다? 국민경제 예산.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들어보자. 예산을 통해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하위층이야, 고위층이야?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등처분 띄어. 등처분 떼가지고 300만, 여러분들 300원 받고 500원 받아서 내가 500원 받았으니까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거 뭐지? 그 따집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지. 그럼 여러분들, 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누가? 고위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장점의 끝에 고위층 활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해서요? 그러나 단점을 얘기할 때는 일선 집행관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별 여러분들 의의가 없다. 그 표현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자. 정부에서는 경제적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분류 방법을 병행해라고 의무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분류할 때는 뭐 조직체를 분류를 병행하든 기능별 분류를 병행하든 꼭 반드시 병행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위에 기능별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 현행에 보시면 일반 행정비 보지 마시고 옆에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쭉 나왔나? 방위의 기능, 방위비. 교육의 기능, 교육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거 들어보자. 오늘 이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여쭤봐. 아버님, 내년도 예산이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편성되고 자본계정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존 수입 자체가 올해 90이었고 내년도 200이 되는데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째려봐, 안 째려봐? 안 째려봐? 째려보자. 이 자식이 학원서 배우가 또 깝죽거린다고 화내시겠지만 아버님한테 만약에 아버님 내년도 예산 자체가 방위비가 올해보다 증액됐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방위 사업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시겠죠. 자, 물어보자. 정부 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낸 혈세가 어떠한 기능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기능별 분류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의회 시민의 이해 제고란 말이 나오죠. 자, 그게 들어보자. 시민 이해하기 쉬우면 선생님 보세요. 국회도 예산 심의가 쉬워요. 쉽게.
시민도 이해하기 쉬우면은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쉬우려. 국회의원이 잘난 게 뭐가 있냐. 홍준표도 국회의원 하는데 홍준표는 요즘 촬영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깍두기 홍준표 형님 여기 보자. 걔 뭐 해가래 경상남도 깍두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깍두기 아니야 깍두기. 그 어디 품위가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들. 하는 집봐. 여기 보자. 기분 되게 좋네 이게 오라니까. 그 어쨌든 간에 선생님 뭐 홍준표하고 나하고 비슷해. 선생님 품이 있어 없어? 욕해 안 해? 욕하잖아. 뭐 씨발도 하고 막 그러잖아. 걔하고 나하고 비슷해 여러분들. 근데 한나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 당수를 하는 친구 녀석이 욕지거리 막 하는 거 좀 이상해. 자 그만두자. 뭐 그 사람 욕하든 말든 간에 뭐 내가 싫어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다가 결혼하냐? 그러니까 여기 보자.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시민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이야기 쉬우니까 국회에서 예산심의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예산심의 용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봐봐. 자, 아까 예산의 과목 기억나? 뭐 이겠지. 근데 요 장하고 하과는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요. 항은 사업계, 세항은 다시 단위사업. 요거는 품목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방위사업청 예산 자체를 예산을 분리한다고 가지고 보자. 그러면 일단은 기능, 국가 방위력 개선. 이게 장이야. 기능이야, 기능. 관은 해양 방위력 개선. 이것도 기능이야. 그 다음에 해양 방위력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돼. 이를 위하여 함정 사업 실시한다. 이게 사업 계획이야. 함정 사업도 구축 함정 사업, 이륙 함정 사업 있어 없어? 이게 단위 사업이고. 알았어요? 그럼 여기 보자. 이게 예산을 우리나라 현재 편성할 때 이 방법대로 그대로 편성해야 돼. 그러면은 사업 계획에 따라 이 사업 계획 자체를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뭐가 전제가 나와야 돼? 기능이 먼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능이 나와야지 그 다음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되기 위해 여기 앉아 있어요? 공무원이 목적 기능이야. 목적이 기능이야. 그럼 이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 안 잡아? 잡죠. 정부도 마찬가지야. 기능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용이 하다. 그래서 나온 게 사업계획 수립용이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 표현이고 거기 여러분들 장점에 행정수반, 행정부 상관없어요. 사업계획 수립용이. 그렇게 예산심의용이. 국민의 정부활동 이해용이. 그리고 아까 방위비 이런 것들은 총괄 개정, 총괄 예산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총괄 예산에 가장 적합한 것. 그럼 지금 얘기한 기능별 분류를 얘기합니다. 제가 총괄 예산에 가장 적합한 건 뭐다? 기능별 분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단점은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근데 그 현행 나온 거 봐. 현행에 여러분들 일반 행정비 가로 아래 불어놨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 선생님 보세요. 기능별 분류가 등장한 이유는 누구의 이해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일반 행정비 그럼 뭔지 이해해요? 일반 행정비에서 일반 행정이 뭘까? 일반 행정이 뭘까? 잘 모르잖아. 뭐 알려고 하지 마. 잘 모르잖아. 그럼 일반 행정비 그럼 일반 국민들이 일반 행정이 뭔지 알아 몰라? 니들은 어떻게 모르잖아. 그러면 기능별 분류의 취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니까 가급적 이건 다른 기능으로 다 표시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일반 행정비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 적게 책정이란 말은 그 이유 때문에 적게 책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말씀은 672페이지 이번엔 조직체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이건
기관에 따라 부처에 따라 분리한 거예요. 선생님 보자. 국방부 예산 이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 이런 식으로. 이게 조직체별 분리예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조직체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국회 예산 심의는 불가능합니다. 왜? 국회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네. 국방부 얼마, 교육부 얼마 이렇게 되셔야지 심의 가능하지. 그래서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분류, 그러면 조직체별 분류예요. 이해했습니까? 되죠? 자, 현재 보자. 국방부가 3조 썼어. 3조 쓴 주체는 어디야? 국방부. 이 말은 뭐야? 경비 지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죠. 그래서 앞에 회계 책임 명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총괄 개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능별 분류. 그리고 차선책이 뭐냐? 조직이야. 그 다음이 조직체별 분류로 해석을 합니다. 단점은 여기 보자. 서울시 예산 이것도 조직체 아니야? 그럼 서울시 예산 그러면 지출의 목적 그런 걸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여러분들. 그래서 단점 경비 지출의 목적 뭐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만 정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품목별 분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품목은 여러분들 지출의 대상.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쓰냐. 인건비는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인건비 얼마, 물건 구입비 얼마 이렇게 한 게 품목별 분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조목조목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사람의 재량권을 여러분들 확대해 준 게야. 이건 억제한 게야. 억제한 거죠. 그래서 재정통제 엄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회계장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회계장부도 구체성과 명확성을 띄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근거하여 회계책임 명확성에 기여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대충 기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책임의 확보에 기여한다. 그 표현이고. 인건비도 하나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품목별 분류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품목별 분류는 여기 보자. 정부에서 어떠한 예산 분류 방법을 대체로 다른 분류 방법이 병행이 돼. 이거는 만약에 이제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보통 병행이 되는 게 반드시가 아니라 대체로. 그래서 나온 게 주로 다른 분류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이란 말 나오죠. 단점은 첫 번째 전체적 상황 파악 곤란하죠. 두 번째 예산 집행에 신축성 저희한다.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해. 재무행정 출처빈도 비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산의 4대 분류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예산 공비경제 보지 마시고 쭉 넘어가 보세요. 자, 페이지 686페이지. 자, 예산관계 법규와 조직 나왔는데 이것도 출제 논점이 없어요. 거의 안 나오는데 하나만 가져가. 국가지정법 나온 거 있죠. 현행 예산에 관한 기본적 법률, 그러면 국가지정법이야. 686페이지의 국가지정법은 현행 한국의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 그럼 뭐다? 국가지정법. 이렇게 하나만 정리됐습니까? 내용은 앞으로 다 배울 거야.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690페이지. 자, 중앙예산기관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출제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알고는 가야 돼. 자, 중앙예산기관은 뭐냐면 이제 의회 첫 번째 줄 끝에 보자. 자,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최상위의 기관을 중앙예산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이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옆 페이지에 유형이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행정수반 직속형을 얘기할 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수반 직속형이야. 그래서 미국의 관리예산처 같은 경우 이를 대표하고, 재무부형을 얘기할 때는 이 재무가 바로 뭐냐? 아까 국고 얘기했죠. 국고관장기구야. 정부통상관장기구야. 그러면 이 정부통상관장기구가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무부형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재무부형이에요. 근데 한국은 예외야. 대통령 중심제지만 한국은 재무부형이야. 왜?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바로 뭐냐? 통장관리기구야. 통장관장하는 기구야. 통상관장기구가 중앙예산기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예외적으로 재무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만 정리.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딜 보냐. 696페이지 챕터 3의 예산 과정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정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 문항 정도 배정될 개연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산의 과정 자체 일단은 그 메뉴의 두 번째 줄 4대 과정의 형태가 쭉 나옵니다.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회계, 검사를 4대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예산 편성부터 내용을 좀 보겠는데 자, 예산 편성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메뉴에 보자. 행정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럼 중앙예산이 그것을 시정이 아니라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적인 예산을 작성하는 절차. 이게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뻔한 내용이고. 그럼 한 장을 넘겨보자.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편성의 형식을 묻는 게 한 문제야. 그 다음에 형식 5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자, 이거 암기돼야 돼. 총세 개명국, 총세 개명국, 예산 총칙, 세입 제출 예산, 명시율비,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5가지. 알았습니까? 암기사항이야. 자, 근데 제가 국가재정법상 얘기한 예산 편성의 형식은 5가지인데 만약에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의 형식 그러면 5가지 가운데 하나만 아니야. 5번만 아니야. 5번에 국고가 빠진 그냥 채무 부담 행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산 편성의 형식이야. 알았어요?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의 형식은 뭐가 빠진다? 국고가 빠진다. 그냥 채무 부담 행위. 그거 한 문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 편성의 절차가 쭉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사업계획 제출,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시달. 자, 그 예산 편성 지침은 저기도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건데 여기서 꼭 가져갈게. 쌍가로 4번 나온 거 봐. 쌍가로 4번에 예산안 규모 및 미출, 각 부처별 지출 한도액이라는 게 나와 너. 각 부처별 지출 한도액을 여기서 명시해 준다고. 자, 699페이지 쌍가로 2번에 그 안에 또 쌍가로 4가 나와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야. 그리고 각 부처별 지출 한도액 이거 다 적어보자.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총액 배분이라 그래. 뭐란다? 총액 배분. 기재부 장관 자체가 예산 지침서대로 자, 국방부 예산 총액 얼마 갖고 가시오? 뭐 10조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2조 법인에서 총액을 할당시켜 주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그럼 거기에 근거하여 그 밑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서 작성해서 올립니다. 이걸 기재부 장관 자체가 사정을 하고 사정 끝난 예산안은 당정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에 작성되는데 언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120일 전까지 그거 가져가야 되겠고 거기 여러분들 거기 쌍가로 3번에 자 총액 배분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란다. 그걸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 그래. 줄여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 자, 방금 전에 뭐라 했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 자, 천천히 보세요. 예산 편성의 방식은 상향식 예산이 있고 하향식이 있어. 상향식은 예산욕의 가공성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릴 때는 위에서 삭감할 걸 미리 알고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하네. 여러분들 용돈 얘기를 얼마 필요해?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가 엄마가 좀 깎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 필요하면 얼마 올려? 70만 원 올려 안 올려? 올린다고. 상향은 항상 이 가공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자. 현재 보자. 80년대 이후에 모든 세계 국가들은 여러분들 재정 적자의 호덕이고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을 해.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고민하다가 예산 편성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 옛날에는 한도액 이렇게 한도액 설정한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중앙예산위원회 한도액을 설정해줘.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야, 나 30만 원 보험비에서 네가 용돈 써봐. 이렇게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부도 각 부처 예산 총액을 할당시켜 주는 거야. 여기에 근거해 자율적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 하냐. 거시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 적어놓으세요. 하향식 예산 편성. 현재 한국은 예산 편성 방법이 거시적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O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문제예요.
자, 거시적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숙제에서 가지고 갈 것. 됐습니까? 자, 넘겨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701페이지 예산 심의 나온 거 봐. 자, 예산 심의를 얘기할 때는 자, 보자. 행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이제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예산 심의라고 해야 하네. 하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심의에서는 한 장을 넘겨보자. 예산 심의 절차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자, 절차가 여러분들 5단계 과정이 쭉 나왔는데, 자, 맨 앞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국정감사, 두 번째 시정연설, 세 번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네 번째 예결위의 종합심사,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순서 가져가시고, 특히 요 반가로 3번에 예비심사 있죠? 예비심사는 거기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사업지향, 확장지향이 나와. 그다음 밑줄. 그러니까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보다 많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이게 보자. 18개 정부 예산을 여러분들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18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게야.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뭐 철의 삼각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자, 국방부 예산을 심의한다. 국방상임위원회. 그럼 여기 실제로 국방상임위원, 국방부 고위관료, 군수산업의 장 자체가 견관결합망을 형성한다. 예. 군수산업장 자체가 이쪽과 이쪽에다가 돈 매겨 안 매겨? 아, 돈 주는 거야. 그럼 돈 주고 뭐라 그래? 이번에 여러분이 국방부에서 하는 뭐 단약 확장 사업 좀 하게끔 좀 국회에서 도와주시는 기계하는 게야. 그럼 여기서 그러면 보다 많은 걸 해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확장지향 사업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임위원회를 일명 선심위원회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틀려요. 이건 재정지향, 즉 삭감지향이에요.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해서 그래. 무슨 단계? 핵심적인 단계. 자, 그다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언제까지 본회의 의결을 확정해야 돼야 돼? 30일 전까지. 밑에 두 번째 줄. 그거 외우셔야 합니다. 자, 봐서 이제 넘겨서 어딜 보냐. 704페이지. 이번에 각국 예산심의제도의 비교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어디가 엄격한 심이야?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는 여기 보자. 다수당에서 내각을 임명하는 게야. 그래서 그물의 그 밥이야. 그래서 엄격한 심의는 대통령 중심제야. 우리 혼동을 많이 하는 선생님,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인데 여당 자체가 있으면서 무슨 엄격히 합니까? 의원 내각제하고 비교해 볼 때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도 등장해야 하네. 하잖아. 그럼 이때는 야당 자체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하네. 하는 거. 이거 의원 내각제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엄격한 심의다 그 표현이에요. 자, 쌍가로 2번 얘기했고 쌍가로 3번 보지 마시고 쌍가로 4번 별표. 단원제와 양원제. 한국은 단원제입니다. 단원제, 양원제 가운데 신속한 심의는 어디야? 단원제. 신중한 심의는 양원제인데 일반 양원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대부분 하원이 많은 힘을 행사해. 어디가? 하원. 특히 영국 봐봐. 영국은 하원의 선신이건 먼저 심의 의결합니다. 근데 상원은 가진 게 없어. 수성권도 없고 부여권도 없고 뭐만 가져? 30일 지원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원제에서는 보통 어디가 힘이 세다? 하원. 일본도 참여연이 하원인데 거기 밑에 보면 쭉 나올 게야.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상원, 하원 가운데 하원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은 틀려. 미국은 동등한 권리 갖고 있고. 자, 쌍가루 5번에 위원회 중심제와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제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영국에서 71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대부분 국가가 위원회 중심제입니다. 그렇게만 정리.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예산 집행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행이 A급이야. 자, 예산 집행 A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산 집행은 이제 두 번째로 한 거 보자. 국가의 수익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요 예산 집행은 목적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하나는
재정 통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신축성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해. 자, 그럼 먼저 재정 통제란 말은 뭘까?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도한 바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것, 즉 입법부의 의도에 의한 재정 통제입니다. 또 하나 행정부의 재량을 여러분들 제약하는 것도 재정 통제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정 통제 방안이 쭉 나왔는데, 자, 먼저 정리할 것은 배정과 재배정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먼저 보겠는데, 자, 여기 보자. 이쪽에 기재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중앙관세의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기관의 장이 있어요. 그럼 먼저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세장한테 분기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 1, 4분기 얼마, 2, 3분기 다 되면 그때 또 돈을 줘. 3, 4분기 얼마. 이걸 배정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근데 배정할 때는 어떡하냐?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배정하는 게야. 그래서 이것도 재정 통제로 보는 게야.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재배정은 뭐냐? 다시 중앙관세의 장은 산하기관의 장들이 있어 없어? 이들은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게 병무청장이야. 자, 그럼 지방 병무청장이 있어 없어? 경인 지방 병무청장. 산하기관의 장이야. 이들한테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다시 한번 그대로 나눠줘. 그러니까 이걸 재배정 그러는데, 재배정할 경우에도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 통제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 산하기관의 장을 일명 우리는 뭐라냐? 재무관이라고 해. 뭐란다? 재무관. 자, 근데 경인지방병무청장에 보니까 건물 자체의 외벽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 돈이 나가 안 나가? 돈을 나가겠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지출 원인 행위라 그래. 근데 요 지출 원인 행위는 자, 잘 보세요. 요 재무관이 해. 근데 재무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장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럼 중앙관서장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관서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재정 통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중앙관세장을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형식상의 회계 책임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상의 회계 책임기관. 누구를? 중앙관세장. 하여간 여러분들 자 민간업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민간업자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 되겠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중앙관세장은 지출관을 임명을 하는데 요 지출관은 자 각 여러분들 중앙관서에 총무과 있어 없어? 총무과장이 지출관이 돼. 얘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겸임하면 절대 안 돼. 지금 알았어요? 겸임이 안 돼. 얘는 총무과장에 쉽게. 아니면 격리팀장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민간업자한테 돈을 줘. 돈을 준 것을 지출행위라 그래. 뭐라 그런다? 근데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면 안 돼. 반드시 계좌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 계좌 이체. 알았죠? 이걸 지출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럼 교재 707페이지 배정과 재배정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자. 지출 원인에게 통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거기 여러분 잘못 나왔는데 두 번째 줄 수표 발행 지워버리고 계좌 이체로 바꿔놓으세요. 708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수표 발행
지워버리고 계좌 이체를 하고 현금을 지급할까 1년 행위. 계좌 이체했으니까 안에 현금이 나가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출을 원인 행위는 누가 한다? 재무관이 하고. 이번에 계좌 이체를 누가 한다? 지출관이 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국가 채무 부담 행위의 통제란 말. 국고로 바꿔놓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가가 아니라 국고. 자, 아까 제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라고 계산했어요. 그 외상으로 할 때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국회의 사전 허락을 받고 국회해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재정 통제에다가 대응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정원과 보수 통제. 여러분들 공무원의 정원이나 보수 자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 처장 자체는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감사는 회계검사. 뭐 기타 쭉 나왔는데 그 형태를 한번 쭉 읽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6번까지 아니 반가로 5번까지 못 가져가야 돼. 재정 통제의 방안을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08페이지 맨 위에 OX 1번에 예산의 배상과 재배정은 신축성이야 재정 통제야. 통제에서 X가 되는 게야. 그거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정 통제 받고 자, 좀 쉬었다가 신축성을 보도록 하겠는데 표정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너무 더워서 안 좋아 또? 졸렵죠? 더우니까. 표정도 좀 이상하다. 꼭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내가 처먹은 것 같다고 날 째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